안녕하세요. 부자멘토 이주인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코로나발 금융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제 흐름들 좀 짚어보고 또 한국과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흐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도 한번 짚어보고 최종적으로 국내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와 미국 중앙은행이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어요. 그 규모도 600억 달러로 그 지난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여기에 이제 바로 그 국내 증시도 반등을 했고 다우 지수도 2만 포인트를 다시 탈환을 했어요. 2만 포인트 밑으로 내려갔었거든요. 또 이거 이제 통화 스와프의 계약 기간은 최소 6개월이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금융시장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듯합니다. 이 통화 스와프가 뭐냐면은요,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를 미국 연준에다 맡기고 마이너스 통장처럼 언제든지 달러로 교환해 올 수 있는 제도이거든요. 이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그다음에 달러가 급등하니까 기축통화국인 미국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은 셈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조달한 미국 달러를 바로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뭐 1290원까지 1300원 가까이 급등했던 게 이제 1250원대로 다시 이제 안정을 찾고 있고요. 또 유가도 3월 19일 날 배럴당 20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 24% 정도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한미 통화 스와프가 어떤 거길래 이 금융시장에 이렇게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 이 한미 통화 스와프는 그 체결 그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미국이 경제 기초가 튼튼하다고 판단되는 나라를 대상으로 체결해준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환시장에서는 심리적인 안전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됐을 때 환율은 하루 만에 사상 최대로 달러당 177원이 내렸고 주식 가격 역시 사상 최대폭으로 12% 가까이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좀 단발성으로 좀 그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 효과는 며칠에 그쳤고 달러 강세와 금융시장의 불안은 다시 이어졌고요. 11월 중순경 원달러 환율은 다시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았는데 어떤 기사는 이 같은 한미 통화 스와프를 보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사는 이 한미 통화 스와프로 인해서 당시에 금융위기 당시에 달러가 많이 안정권을 찾았고 주식은 다시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사도 있고, 또 어떤 기사는 효과는 거의 없었고 또 환율도 다시 치솟았고 또 주식도 다시 하락했다, 이렇게 쓰는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을 기사들과 보고서를 보면서 그 중에서 진짜 실질적인 정보를 제대로 잘 추려내는 것도 개인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한미 통화 스와프의 긍정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 2월 말 기준으로 약 4천억 달러 수준으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체결된 전체 통화 스와프 금액이 약 2천억 달러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시 대응이 가능한 달러 규모가 외환보유고가 약 한 6천억 달러 정도 된다는 점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747조 정도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금융시장에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 제가 몇 주 동안 주식시장을 보면서 부동산 시장과 무엇이 다른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살아있다면 변수는 무시해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성상 주식처럼 뭐 빠르게 왔다 갔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래 자체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조정기간이 또 짧으면, 길면은 모르겠지만 조정기간이 짧으면 또 하락폭도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시간이 제한적이어도 낙폭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은 이번 사태로 일주일 동안의 하락이 과거 10년 전으로 코스피 지수를 회귀시켜 놨으니까요. 그러니까 10년 전으로 몇 주 만에 돌아간 거니까 이 10년 전으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개별 주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주식시장 자체가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가기가 힘든 구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은 401k 연금이라는 걸 통해서 직장인 월급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주식과 펀드, 장기성 보험에 묶어두게 만들어 두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자연스럽게 돈이 흘러 들어가게 만드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자연스럽게 계속 직장인들의 월급이 흘러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확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워낙 땅덩어리도 좁고 부동산에 많이 자산이 편중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어떤 확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중소기업이 살아남기가 사실 굉장히 힘든 구조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어떤 시장에 뛰어들 때는 대기업이 뛰어들기 힘든 애매한 시장의 규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에서 들어가야지만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큰 시장은 중소기업이 들어가 봐야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에 큰 돈이 몰리기는 사실은 저는 어려운 구조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별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 고객이나 아니면 제 기존 고객사들한테도 제가 추천하지 않는 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또 너무 소규모 개방 경제를 택하고 있다 보니까 외부에 너무 큰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미국이 안 좋아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미친 듯이 떨어지고, 중국이 안 좋아도 떨어지고, 또 그리스가 안 좋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개방 경제를 택하고는 있지만 경제 규모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당연히 주식은 상승한다는 거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게 등락이 너무 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떨어지는 부분을 사실 개미들이 이게 이겨내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별 주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코로나 금융위기 사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수출 감소와 자본 유출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율 급등으로 이어지게 되면 기업이 줄도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도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50조 규모의 특별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책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이자 납부도 유예를 해주고 또 대출 만기도 연장을 해주고 만기가 끝났는데도 연장을 해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만큼 중소기업에다가 많은 자금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는 기업이 줄도산하면 나라가 망하는 건 순식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50조 규모의 자금 지원을 하는 건데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출하는 기업은 잠깐은 좋을 수 있겠지만 보통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외화로 부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를 구매할 때마다 일시불로 결제하는 게 아니에요. 몇 년에 나눠서 결제를 하는데 돈을 다 지급하지 않고 남은 부분이 외화 부채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외화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환율이 급등해서 수출을 해서 내가 수입이 늘어나는 건 좋지만 내가 외화 부채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채의 규모가 늘어나는 거니까 빚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거든요. 수입도 많아지지만 빚도 많아진다.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수입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들도 외화부채를 갖고 있는데 수입을 할 때는 환율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외화부채를 갖고 있고 수입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부채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수입하는 원자재의 가격도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기업들은 사실 살아나기가 힘들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경제적인 리스크들이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기업의 도산은 현재 스코어상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한 불은 끄고 있지만 리스크가 상당히 급격하게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이러한 리스크를 한미 통화 스와프로 일단 한 가지 정도는 해결한 거예요. 가장 큰 리스크는 수출 감소와 자본 유출이라고 말씀드렸고 환율 급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을 환율 급등을 통화 스와프로 인해서 일단 한 가지는 해결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리스크가 높을수록 가장 강대국인 미국으로 자산 회귀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리스크가 점점 높아질수록 미국으로만 돈이 몰리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을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잘 대처해서 통화 스와프라는 걸 체결을 해서 이 부분을 가장 잘 대처를 했다는 생각이고요. 다른 거는 다 제쳐두고 부동산 시장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 가장 악질적인 리스크 하나 정도는 일단 해결됐다.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금융위기와 한미 통화 스와프가 국내 부동산에 어떤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는지 또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로 인해서 국내 부동산에 어떤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전반에 대해서 사실 경제는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경제 전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또 쉽게 설명해드리는 방송을 또 계속 진행할 거니까요. 오늘 그 방송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